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정의와 진실, 투쟁, 정치개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국모 유경수 영부인 탄신 제9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옥천 생가에서 축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2017년 우리 대한애국당이 창당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탄신 100주년 사진전을 우리가 거창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유경수 영부인의 탄신 기념제를 옥천 생가에서 하면서 7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와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관련된 탄신과 서거, 국가의전과 같이 국민의례를 행하면서 국가기념일과 같이 우리가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충당 공원에 대한 역사를 쭉 방송해 드리면서 한 절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간 토요일 날은 제가 직접 으라차차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역사 순례길을 애국 트레킹으로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 초기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제가 그 장충당 공원에 있는 중요한 유적지를 이렇게 코스를 그려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충단 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송에는 연대별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대별이 아니라 이제 위치별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충당 공원은 우리 조선 구한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역사 현장 교육이고 또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한 그러한 장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현충원으로, 즉 국립현충원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장충당 공원이 최초의 현충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일, 독립, 그리고 반공, 건국, 구국, 호국, 또 한강의 기적의 성지와 같은 그러한 기념물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충체육관 건너편에 자유센터라고 아주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자유센터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미 혁명정부 때부터 자유센터를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충당이 항일의 성지에서 그리고 건국 초기의 현충원 역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등등 건국 과정에 좌익과 싸우다가 희생당한 우리 국군과 민간인들, 또 서북 청년단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신 그런 최초의 현충원 역할을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반공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센터를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962년 9월 15일, 그러니까 혁명 후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때 벌써 박정희 의장께서는 이 자유센터 기공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화면에 보시면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레모니, 즉 준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안티 커뮤니스트 리그, 그래서 반공연맹 프리덤 센터를 기공하는 대형 아치를 그려놓고, 또 거기에 이제 자유우방국가의 국기들이 물론 이제 UN 22개국 참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국가들, 자유우방국들의 그 국기를 개양하면서 자유센터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의장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혁명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혁명 공약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이 계획과 플랜이 있었습니다. 88 헌법 이후에 87년도 헌법 이후에 5년제 단임제 대통령제가 되면서 어떤 분위기가 됐는가 하니 한번 대통령 해보자, 한번 대통령 나도 한번 해먹어보자 라는 분위기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됐는데, 박정희 국비승만 박사도 그렇고 박정희 의장 때부터 분명한 국가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을 만들 것인가,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 외교적으로나 그런 강대국을 만들기 위한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것은 바로 이렇게 혁명 정부 1년 만에 아시아 반공연맹 자유센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념물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이제 워커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화벌이와 또 주한 미군 장성들의 지휘권 공백을 없애기 위한 그런 역할을 위해서 워커힐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장충체육관은 또 큰 체육관은 또 하나의 국력을 상징하고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체육관을 이제 완공하고, 그리고 이제 요 자유센터가 이제 2년 만에, 이제 원래 목표는 1년 예정이었습니다만은 2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유센터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센터는 이승만 박사가 휴전 이후에 창설한 거죠. 아시아 전체를 이 소련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야 된다 해서 아시아 반공연맹을 이승만 박사가 창설하고, 박정희 의장께서는 그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자유센터를 기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자유센터 기공식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반공연맹 임시총회에서 우리 보이죠? 한국의 제1로 설치하게 된 자유센터의 기공식이 9월 15일 장춘단 건립부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총 공사비 약 3억 원으로 명년 8.15 광복절을 기해 개관하게 될 이 자유센터는 실천을 위주로 한 반공운동 기구로서 앞으로 반공 전략과 그 기술 지도자를 양성해서 공산주의의 침투를 분쇄할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날 시기에 참석했던 이주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발파의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아시아의 반공 보루 자유센터는 역사적인 기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장충체육관 필리핀 사람이 졌다라는 오해를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박정희 의장이 이제 혁명을 하고 중요한 건물들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국내 기술로 자립적인 건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건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역시 이 자유센터도 김수근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도색을 하지 않고 시멘트 모양 그대로 웅장한 그런 기상과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김수근 건축 설계사가 만든 작품으로 이때부터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또 명성을 날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센터라는 것이 국시가 반공 아닙니까? 혁명공학 1호도 반공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시도 반공이고, 우리는 반공 때문에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또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또 호국을 했고, 그 반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공의 정신을 계속 계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군사적이로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로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로 이 자유센터를 기공하고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12월 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63년도 12월 달에 대통령이 되시고 1년 만에 이제 자유센터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식 사진인데 가슴에 이제 꽃을 달으시고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준공식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기가 이제 휘날리죠. 아시아 반공연맹 제9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의 제1호 설치하게 된 아시아 반공연맹 자유센터가 착공한 지 2년 만에 준공,
지난 박정희 3일에는 대통령 연설하시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습입니다. 비롯한 여러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그 개관식이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네, 자유와 이 평화를 자유센터는 상징하는 앞으로 비둘기죠. 반공을 위한 연구와 공산주의의 모순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이론의 확립, 그리고 공산 침략에 대처한 반공 전략과 전술의 연구 발전을 크게 네.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센터를 준공을 함을 통해서 이제 반공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공산주의자를 압도하고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의 목적은 바로 반공이었죠. 즉 북한보다 자유민주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장충당 공원은 항일의 성지에서 이제 반공의 성지로 또 변모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그 반공을 기념하는 동상이 하나 서 있죠. 지난번 이제 슈니즈 반공기원 사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970년도 10월 2일 날 일본 민단 단장이었던 김용환 지사의 동상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역시 조총련계, 친북단체인 조총련계와 그리고 친대한민국 우익 계통인 이 거류민단, 민단이라고 그러죠. 이 대결이 아주 치열했는데 김용환이라는 지사가 일본의 반공 우익의 지도자로서 크나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조총련계의 괴한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장충단에 바로 김용환 지사의 동상을 세우면서 반공을 각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김용환 지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이도 똑같습니다. 1917년생. 그러니까 이때가 돌아가실 때가 이제 51세였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데,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총련계의 본부가 오사카잖아요. 그래서 드루킹이 이제 그 선거 공작의 공로로 오사카 총영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자, 일본 대사도 있고, 그런데 일본 대사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오사카 공사를 요청했는데, 왜 그러냐? 바로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공작 자금과 모든 정보가 바로 오사카의 조총련 본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일본의 거류민단, 즉 우익민단의 그 김용환 지사는 바로 일본의 또 북한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또 정치적인 그 후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서거를 당했을 때에 이제 장충당에 동상을 세우게 되는데, 어디에 세우게 되느냐? 바로 국립극장, 지금 국립극장 입구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제1번 대한민국 거류민단이 이제 동상을 세웠는데, 뭐라고 이제 그 동판에 써 있는 거 하니, 여기 계신 김용환 지사는 제1번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거울이시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서 거류민단의 창단 내 20여 년간 반공대열의 선두에 서서 동포의 단결과 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분투 노력한 공로자이시다. 아이치현 본부장으로 동회관에서 회의 중 괴한의 저격을 받아 순직하니 1968년 11월 13일이었다. 아깝게도 51세를 일기로 귀한 목숨을 바치신 온 제일동포는 성금을 모으고 정부 요로에 물심양면에 걸친 적극적인 후원으로서 이 동상을 세웠다. 자, 즉 대한민국의 모든 종북좌파의 공작, 이 공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일본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부터 정보가 오고 또 지령이 내려오고 또 자금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막는 역할이 이 제류 거류민단 역할이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김용환 지사가 계속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유경수 영부인도 피격을 안 당하죠. 자,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968년 9월 20일 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남산 장충동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장, 국립극장을 공사합니다. 이제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북한을 압도해야 된다 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극장을 장충동에 세우면서 어디를 향하며? 북한을 향해서 세웁니다. 지금 북한 측이 보라는 듯이. 그래서 이게 한 5년 만에 완공을 되는데, 그 공사 과정에 말씀드린 대로 1970년도 10월 2일 날 민단 김용환 지사가 종년에 의해서 순국을 당하자 거기에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존재의 출발점서부터 바로 반공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즉 공산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투쟁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2년 만에 공산주의 세력이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중공군까지 국제공산 세력까지 기습 개입해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도 우리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또 새로운 용어가 항공이었습니다. 항공. 이제 반공보다 더욱더 강한 투쟁이죠. 항공, 저항한다. 이 국제공산 세력에 저항한다. 그래서 전쟁 기간 중에는 항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북한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금방 역전을 해가지고 압록당까지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전쟁을 겪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항공이라는 말은 즉 중국 공산당을 대항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전 이후에부터는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승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는 북한하고 본격적인 이제 체제 대결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승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하고 연결됐죠. 공산주의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를 압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 멸공,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압도적인 군사력과 또 경제력과 풍부한 경제력과 또 유엔과 미국과 자유우방국들하고 원활한 국제 외교력, 또 K-한류로 상징이 되는 이 문화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를 완전히 항복시키고 제거하고 멸공 통일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촛불 탄핵을 당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멸공 통일을 위해서 참수 작전까지 계획을 했지만 국내에 있는 이제 친북, 종북, 친중 이런 세력들이 결국 촛불 난동을 일으키고, 또 의장 보수 우파 세력들이 멸공이라든지 통일엔 관심 없이 내각제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들과 야합을 했다가 오늘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와중에 우리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되고 정치가 조원진 의원과 함께 우리가 계속 다시금 이 멸공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김용환 지사가 그때 저격당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문세광이 같은 그런 조총련계 공작이 아마 충분히 나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래서 1973년도 10월 17일 날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영부인이 이제 아시아 최대 공연장인 국립극장을 준공하고 개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개관식 당시에 웅장한 국립극장 모습이고, 그 왼편 나무숲이 보이죠? 입구에 바로 그 나무숲에 하얀 공터 있는 데가 바로 김용환 지사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이제 전용차에서 내려서 내빈들의 영접을 받고
개관식에 입장하시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황금색 한복을 착용하신 유경수 영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준공을 하고 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년도 안 돼가지고 1974년 8월 15일 날 제29주년 광복절 때 조총련, 북한의 사주를 받은 조총련 문세강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연단 앞에 철판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그 철판을 맞고 총탄이 튀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은 또 워낙 군인 출신이시고 빠르시니까 그 문세광의 움직임을 보자마자 바로 연단에 숙여서 암살을 모면하지만 그 연단을 커버했던 이 강철판을 비껴나가지고 유경수 영부인이 이제 피격을 당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바로 1년 전도 아니죠. 10개월 전에 개관식 준공 테이프를 끊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유명한 오페라 소프라노 김자경 선생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10개월도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국립극장에서 유경수 영부인이 이렇게 서거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일이요, 또 국립극장의 비극이면서 바로 우리 구한말에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서 시해를 당한 을미사변 이후에 정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과 불행한 운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거류민단의 김용한 지사가 살아계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러한 공작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먼저 저격을 당하고, 어떤 의미에서 북한은 김용한 저격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결국에 국립극장 준공 1년 만에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세 번째 비극이 일어납니다. 명성황후 을미사변의 첫 번째 비극, 두 번째 국립극장에서 유경수 영부인의 비극. 자, 세 번째 비극은 뭡니까? 바로 자유통일, 멸공통일을 추진하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이없이 탄핵을 당하면서 바로 종북좌파가 정권을 탄취한 다음에 이 문재양 정권이 바로 친북 정책을 쓰면서 심지어 2018년 2월 11일 날 바로 국립극장의 그 해오름 극장 안에서 북계의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하면서 김정은 특사로 김여정 제1부부장과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장급으로 서열위인데 김영남,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인 북계군 인민군 대자 계급을 가지고 있죠. 현성월. 해서 문재양과 종북 좌파들이 이렇게 희희낙낙, 국립극장에서 이렇게 희희낙낙하는, 그래서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동북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비극과 함께 이렇게 국립극장이 또한 최대 모욕을 당하는, 즉 대한민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유경수 영부인이 시해를 당하고, 심지어 북계의 공작에 의한 이 관현악단이 내려와 가지고 요주 인물들이 함께 희희낙낙하는 그런 불행을 겪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대한애국당, 그 당시 대한애국당 우리 조원진 대표와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극렬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동대문에서 김정은 초상화를 태우고 또 인공기를 태우고 또 김정일이가 만든 한반도기를 태우면서 우리는 상징적인 멸공의 그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께서 김정은 초상화에 불을 지르고 이제 하단으로 던지고, 또 우리 그 옆에 계신 분이 남상무 충남도당 위원장이신데 지금 코로나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렇게 우리와 같이
용감하게 인공기에 불을 태워서 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사회를 보면서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이 정말 반역적인 여적죄적인 이 반공의 국시를 완전히 훼손해버리고 친공과 친북과 친중의 그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의상 우리 대한애국당의 투쟁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 사진은 좌우로 돌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문재양에 아주 좋아하고 있죠, 그 부부가. 그리고 김여정, 또 김영남, 현성월. 그 뒤에 이제 인정석, 그리고 성추행으로 결국 자살한 박원순 내외.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골수 종북좌파 세력들이 이렇게 국립극장에서 희희낙락거려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 비극을 연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국부 이승만 박사의 건국 자유정신, 그리고 5.16 혁명, 반공무열 구국혁명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 자유 반공 정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추진하셨던 이 멸공 자유통일에 이것을 마지막에 계승할 정치 세력이 우리 공화당과 또 그 정치가가 조원진 위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장충당 공원에 쭉 그 기념물 중에 유관순 열사 그 동상이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970년 10월 12일 날 남대문 녹지대에 유관순 열사 순국 50주년을 기념해서 동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 내외께서 남대문 앞에 녹지대에 설치된 유관순 동상에 헌화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이 이제 기념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운공부 장관이라든지 또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기념 촬영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칼라로 동상이 세워진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른쪽 사진에 보면 정면에 서울시청이 보이죠? 그 서울시청 앞에 동상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바로 1969년도 바로 삼국통일 김유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남대문과 시청 사이에는 바로 1969년도에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김유신 장군이 북쪽을 향해서 칼을 들고 기마한 모습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세웠는데, 유관순 열사 동상은 어디를 보고 있죠? 일본 도쿄. 일본 도쿄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야스쿠니 신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횃불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을 이렇게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사진에 보면 70년대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이제 버스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트럭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김유신 장군 동상과 유관순 열사 동상이 이렇게 남대문과 시청 사이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지금은 없죠? 왜? 옮겨서 그렇습니다. 왜 옮겼는가 하니 바로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1호 공사를 서울역에서부터 이렇게 시청, 그리고 광화문, 종로를 거쳐 가게 되는데, 그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김유신 장군 동상은 남산의 공원에 남산공원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동상은 바로 장충체육관에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68년도에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굉장히 모든 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입니다. 1968년도에는 어떤 동상을 건립했죠? 네, 이수신 장군의 동상을 광화문 사거리에다가 1968년도 이충무공 탄신 때 충무공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12월 달에 광화문을 이제 복원하죠.
광화문이 일제시대 때 광화문을 저쪽 동쪽으로 옮겼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시 원위치로 1968년도에 또 옮기게 되죠. 그리고 1969년도에는 삼국통일 김유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1970년도에는 유관순 동상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71년도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이 충무공 동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동상은 남산공원으로, 그리고 유관순 동상은 장충체육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장충체육관에 옮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이제 유관순 동상 설명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보신 사진과 그대로 해서 장충당 공원의 전체 모습이 보이고 또 하단에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1971년 3월 1일 날 3.1절을 기념해서 지하철 제1호선 공사 관계로 장충당 공원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천안 출신입니다만은 이제 병천 아원의 장터에서 1919년 3.1 운동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또 대대적인 만세 운동을 천안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이렇게 세우게 됐고 또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또 새로운 또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장충당 공원이 굉장히 넓은 군인들의 훈련터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남서영이라고 남쪽의 군인 육군 주둔지였고 훈련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터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본이 훼손하죠. 그래서 일본군의 훈련장으로 만들고 또 공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도 제4대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 박사가 거기에 또 많은 국민들을 모아놓고 선거 유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충당 공원이 이렇게 서울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여의도를 개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총선이라든지 대선 유세를 많이 했는데, 자, 1971년도에 제7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선 개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재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을 계속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이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삼선 개헌을 국민 투표로 해서 국민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선 개헌을 통해서 이제 제7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게 되는데, 1971년 4월 17일 날 이제 박정희 후보는 대구 경북 유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우파의 성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보수우파의 성지로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연설하신 그런 모습인데, 오른쪽에 보면 기호 1번 기적 이룬 박정희 대통령 다시 뽑아 번영하자.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한강의 기적이 막 태동해서 1차 기적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오로지 하나입니다. 즉 장기 집권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선동용어로, 또 독재라는 선동용어로, 그래서 국민을 선동해서 어떤 뭐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 개발의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제 외교적인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로서 여러 가지 한강 기적 과정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모순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부각시키고, 뭐 이미 아시죠? 경부고속도로 사건도 아실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실 때 그때 야당 김대중 김영삼 후보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대나 부정부패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죠. 크고 작은 문제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재명도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부정부패가 있는데, 오히려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래도 그나마 지도자가 청명결백했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래도 그나마 덜 했는데, 이제 김영삼 이후로 부정부패가 아주 극심했죠.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정권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야당 당대표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부패에 대한 또 비판으로 오로지 김대중이는 그런 선전선동 말재주 하나 가지고 이제 4월 18일 날 장충당 공원에서 또 어마어마한 인파를 모아놓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다 보면 양당 체제로 가기 때문에, 여야 체제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45대 45도로 가게 됩니다. 이쪽 편 아니면 저쪽 편이니까 이쪽 편을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과 또 반대쪽을 또 지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혜택을 누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의와 이념과 가치가 이거보다도 나에게 누가 이익을 주느냐, 그래서 이익을 줬다 보니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돼서 45대 45가 되고 결국에는 49대 49대까지 돼서, 그래서 이 소수표가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 하나의 폐단이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박정희 세력이 이제 신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박정희 대통령 후보께서는 이제 마지막 유세를 1971년 4월 25일 바로 마지막 유세를 장충당 공원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촛불보다도 더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00만 인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100만이 안 되지만 많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100만 인파로 표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촛불 100만, 뭐 245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태극기 집회가 3.1절 때, 2017년 3.1절 때 모인 숫자가 30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그 종로까지, 을지로까지 그렇게 해서 촛불보다 3배가 더 모인 30만이 모였고요. 그래서 광화문에 꽉 찼을 때 촛불이 한 10만 정도, 또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때가 이제 한 1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기록은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장충당 공원의 마지막 유세.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유세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성공에, 그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김대중이가 먼저 장충체육관에 모였을 때만 해도 김대중이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이제 막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마지막 유세를 이렇게 장충공원에 100만 인파를 모아서 유세에 성공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딱 100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90만 표 정도 되는데 90만 표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0만 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이때 이제 박정희 후보께서 유세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방안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남 파병을 통해서 한국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대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았고, 그런 평판을 받은 60만 강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습 남침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60만 강군, 그리고 월남 파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죠. 미군도 헤매는 미 해병대 또 기병 1사단, 미군도 헤매는 그런 월남전을 우리 한국군이 가서 정말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분야 연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신생국들이 한 120개국이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한 60개국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나라들이 한 120개국, 오늘날은 이제 140개국 돼가지고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 아닙니까? 이제 통일이 되면 한 나라가 줄겠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된 120개국 중에서 최단기 수출 성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그 경제적인 업적이 수출이라는 거.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뭐 포항제철이다, 경부고속도로다, 뭐 등등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부수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총화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수출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조선소를 만들었다, 또 경부고속도 유통과 교통망을 확충했다, 시멘트를 생산했다, 철강 산업을 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의 요소들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해 가지고 바로 수출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최고의 목표가 바로 수출을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1억 불, 100억 불, 200억 불, 1000억 불 이렇게 수치로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것을 10배씩 100배씩 이렇게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성장해서 제3차 5개년 계획으로 이제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삼선 개헌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기 독재하려는 거 전혀 아니에요. 바로 제3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고 결국 1000억 불까지 달성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개 회사가 200억 불씩 달성하죠. 삼성 하나가 뭐 1000억 불씩 이렇게 합니다. 회사 하나가. 엄청난 성장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정부패 부조리 척결. 뭐 어느 사회든지 부정부패 부조리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야당의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공약한 게 이거였거든요. 부정부패 부조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정당한 일을 하고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공약한 것입니다. 자, 김대중이가 그렇게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들이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홍삼 트리오라고 김몽걸, 김호법 등등 홍삼 트리오 그 셋이 다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이 부정부패를 했어요. 또 김대중, 김영삼 마찬가지죠. 부정부패 척결 얘기했지만 바로 소통령이라고 하는 김현철, 자 전두환, 노태우 범죄와의 전쟁 해놓고 자기가 정치자금 걷어가지고 이래재단 만들고 또 연희동 저택 졌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청렴결백한 지도자는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 세 분의 그 대통령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노건평, 또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그래서 만사형통. 모든 것이 형으로 통해야 된다. 그래서 뭐 부하 정도가 아니라 인신척들의 이런 비리로 부정부패를 했던 거죠. 뭐 문재인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재명 말할 것도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인다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굉장히 청렴결백 사회를 만들고 굉장한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금방 뭐 북한하고 뭐 북한이 싹싹 빌어서 전쟁을 안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속였던 역사가 대한민국의 선거의 역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그렇게 국민을 속인 30년 이 386 운동권, 여러분 여당 내에도 386 운동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태경이라든지 김문수라든지, 물론 김문수는 이제 유일하게 전향을 한 정치주자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마지막 386 운동권 정치꾼들의 이 정치 시대,
부정부패, 부조리, 종북좌파, 친북정책, 이런 모든 잘못된 정치와 국회와 정당을 개혁하는 기회로 이번 총선을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미 촛불 때부터 오늘날의 이러한 정치개혁 제3시대를 열기 위해서 또 멸공통일까지 방공에서 항공에서 승공에서 멸공까지 갈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조원진 정치가와 우리 대한민국당 우리공화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투쟁해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 바로 한글을 최초에 체계화한 분이 놀랍게도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의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기호 붙이기라든지 이런 모든 한글의 체계를 누가 잡았느냐? 바로 헐버트 선교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배제학당의 주시경 선생입니다. 이승만하고 동기동창이죠. 그래서 주시경 선생이 헐버트의 제자로 한글학자인데, 이 주시경의 수제자가 2명인데 바로 한 명이 바로 외솔 최현배 선생입니다. 그래서 최현배 선생님이 1970년도에 서거하시자 바로 71년도 5월 15일 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기념비를 장충당 공원에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글을 제대로 보급하는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캐치프레이즈가 한글이 목숨이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에도 이렇게 한글을 또 보존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님이 이제 수제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제자가 누군가 하니 바로 주시경의 수제자가 바로 김두봉입니다. 근데 김두봉은 안타깝게도 공산주의자로서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 정권 수립에 지대한 공헌에서 제1대 형식적이나마 국가수반이 김두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독재자는 김일성이고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겉으로 국가수반은 김두봉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서열이죠. 그래서 김두봉인데, 김두봉이가 이제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태극기와 인공기 교체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 1948년도 5월 10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재헌의 선거를 통해서 유엔의 합법적인 그 정부가 수립되니까 북한에서 부랴부랴 그때까지도 태극기를 개항하고 있다가 이제 소련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이제 태극기 치우고 인공기를 이제 개항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화로 모스크바에서 전화로 옵니다. 그거를 이제 김일성 대학의 박일 부총장이 그 러시아로 온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옆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그게 이제 인공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기를 제작해가지고 바로 7월 달에 7월 14일경에 이제 태극기와 인공기 교체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젊은 사람이 김일성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공기 밑에서 머리 벗어지고 안경을 쓴 사람이 바로 김두봉인데, 김두봉이가 태극기와 인공기 교체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남북한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대비가 되고 구별이 되죠. 정통성과 정체성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결국 김두봉이도 1958년도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주시경하고 또 관련돼 가지고 그 유명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청년이 총기를 휴대하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주시경이가, 이승만의 친구인 주시경이가 권총을 감옥에 전달했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떻게 주시경이가 그 당시 그 비싼 6혈포 권총을 구해다가 또 감옥에 함부로 반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재판하면 다 나오는 과정인데, 그래서 바로 같이 감옥에 있던 탈옥을 부추겼던
사람이 이제 그 친척을 통해서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게 바로 주시경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체계한 것은 헐버트 선교사고 그분의 수제자가 주시경이고 주시경의 2대 제자인 외설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영원히 기억할 위대한 지도자로 남았고 바로 공산주의에 얽혀가지고 공산주의 앞잡이가 된 김두병은 영원히 민족의 반역자와 그리고 본인의 자신도 이런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하나 더 기념비가 있는데 바로 1919년 3월 27일 날 3.1운동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서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할 때 오히려 유림들이죠. 유교의 지도자들이 2674자의 독립청원서를 써가지고 바로 이승만 박사 구미위원회에 보내서 파리 강화회담에 제출하려고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림 대표들 137명이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 잡히죠. 많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1973년도 10월 3일 날 유림 독립운동 파리, 프랑스 파리입니다. 장섭이 2600자의 그 큰 길이라는 것이죠. 장섭이를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이 이제 이승만 박사는 바로 일본의 집요한 공작에 의해서 미국에서부터 비자가 안 내주니까 이승만 박사는 못 가고 상해에 있던 김규식을 통해서 이제 파리의 청원서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왼쪽 사진이 이제 김규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친한파 인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게 바로 한문으로 쓴 유림들의 장문의 그 문서고요. 왼쪽에 보면은 137명의 명단이 쭉 있습니다. 곽종석, 제일 먼저 곽종석, 김교환, 고석진, 유필령 이렇게 쭉 이만교 쭉 있는데 손 씨의 성을 가진 분이 여기에 세 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자, 맨 왼쪽에서 세 번째 정재준, 정재호, 또 그 밑에 손진창이라고 있죠. 손진창. 바로 이 손진창 어르신이 나중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외손녀가 우리 서울시당의 손정석 여사입니다. 그래서 유공자 연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다가 바로 우리 공화당의 특별당비로 납부하시는 분이 바로 손정석 여사로 그분의 바로 친할아버지가 손진창 어르신으로 이렇게 서명자 명단에 있습니다. 자, 파리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문으로 보내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글로 번역한 것은 바로 김창식 독립운동가가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누가 번역했느냐? 신익희가 번역을 했다. 또 윤현진이 번역을 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바로 윤현진 어르신이 번역했습니다. 신익희는 와사대 대학 출신이고 또 와세다 대학은 이제 우리 한국의 연세대학 같은 그런 대학이죠. 그 다음에 윤현진은 메이지 대학,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했는데 윤현진 어르신이 나이도 좀 많고 또 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윤현진 어르신이 영어로 번역해서 이승만 박사에게 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왼쪽의 사진이 바로 윤현진 어르신이 메이지 대학에서 유학할 때의 모습인데 바로 이 윤현진의 그 외가 쪽 후손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이희배 동지로 서울시당의 디지털위원장으로 많이 봉사하고 있고 또 각종 집회 때마다 많이 봉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공화당 당원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1999년 구자가 3번 들어가죠. 그래서 1919년을 기념해 가지고 바로 3월 1일 날 3.1 독립운동
기념탑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80주년 기념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높이와 가로가 19m 곱하기 19m로 1919년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가운데 높이는 높게 탑을 세우고, 특이한 건 이제 가운데 그 동그란 원에 3태극을 디자인했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태극기는 빨강색과 파랑색이라고 해서 2태극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동방의 등불국과 이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이 들어간 태극기를 3태극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만도 1시간 강의를 또 할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3태극이 2태극보다 더 오래된 태극입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 엠블럼도 바로 이 3태극이었죠. 그래서 3태극을 장식하고, 그 높이가 19m고, 또 이렇게 좌우에 독립운동의 그 남녀, 또 기독교인, 또 유교, 또 천도교, 불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독립운동하는 모습과, 그리고 벽화로 일본의 그 헌병들과 순경들, 또 소방대원들이 잔악하게 진압하는 모습을 19m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이제 동상이 최근에 이제 그 자유센터 내에 건립이 되는데, 바로 국부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고, 또 국부이승만 박사는 또 나중에 바로 자신의 멘토였고 스승이었던 민영환 대감, 즉 장충단을 만들었던 민영환 대감이 나중에 5년 후에 또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민영환 대감의 동상을 또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방공은 대한민국의 국시요, 또 모든 것의 정체성입니다. 즉 방공 때문에 한강 기적을 일으켰고, 방공 때문에 많은 순국 선열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방공, 항공, 승공을 넘어서 멸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역사의 분명한 흐름이고, 이 흐름을 막으려고 마지막에 발버둥 친 세력이 종북 좌파요, 김정은 세력이요, 보수 반역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거센 물결을 우리가 헤치고, 어떻게 보면은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이 총동원돼서 탄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마지막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제압해서 이 탄핵으로 관련된 모든 친중, 친북, 종북, 좌파, 의장 보수 세력을 다 국민들 지지와 함께 국민들을 설득하고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멸공 자유통일까지 가게 되는 정치 세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